은행에서는 일단 소득이 없으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이자를 낼 수는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기를 이제 25년을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 DSR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DSR을 충족시키는 요건 중에 소득이 높거나 금리가 싸거나 만기가 길거나 이게 대환을 할 때도 DSR을 보거든요. 7억 대출이 있는데 퇴직을 하면 아무리 추정소득 쓴다고 해도 그 금액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바꾸셔야죠. 레오님, 대출을 받다 보면 항상 나이가 젊고 뭐 정규직인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50대 혹은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 된다는 아닌데 이제 약간 위축이 되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제 이미 이렇게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50대는 뭐 사실 청년이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전무님이 새마을건지 전무님이 약간 지점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연세가 되게 높으신데요. 이분이 집을 사셨는데 대출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70대세요. 아유 청춘이신데요. 나이가 약간 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90세. 예, 이제 90세는 이제 좀 높은 편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은행에 가면 이제 거절이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소득. 소득 증빙이 안 되시죠. 90세에 뭐 그렇게 소득이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카드로 뭐 카드를 쓰시면 그분이 카드를 쓰시면 환산해서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분이 이제 이미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지역 건강보험 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지역 건강보험료로 해서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있고 카드도 안 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별로 해주고 싶어 하진 않지만 이제 K12 모형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용도를 돌리면 소득으로 딱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일단 소득이 없으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이자를 낼 수는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점장님 선에서 또 연세가 높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자를 안 낼 리스크 하나, 두 번째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90세지만 너무 정신도 똑바르시고 또 사회생활 하셔서 또 다 알아들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큰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형제분들께서 작은 아들, 뭐 셋째 아들이 우리 아빠가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데 형이 아빠를 모시고 와서 대출을 뭐 받은 거다. 의사가 없었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분쟁해. 사실은 이제 뭐 의사를 다 확인을 하고 해줘서 뭐 은행 입장에서 실수할 일은 거의 없지만 일단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뭐 50대,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 증빙을 해오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추정소득 뭐 이런 걸로 해서 소득 증빙을 해서 DSR을 맞춘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뭐 55세 정년을 얼마 안 남았는데 30년 주택담보대출 나한테 나오는 거냐? 나 3년밖에 일 못하는데 이런 거 궁금해하세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시고요.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내일 퇴직할 거예요. 내일이요? 그럼 저 퇴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압류해가나요? 회수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은행에 따라서 만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75세예요.
그러면 내가 몇 살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뭐 95세에 돌아가실지 130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만기를 뭐 40년을 줄지 30년을 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은행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은행은 지금 현재 만기가 30년인 은행이 좀 많이 있고요. 40년인 은행이 몇 개 있고 그러한데 이제 어떤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95세를 기준으로 딱 둡니다. 예, 95세 기준점. 자, 기준 95세. 그리고 거꾸로 나이를 빼는 거죠. 내가 70세면 25년 남았잖아요. 네. 저 95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25년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날짜 정해놨네요, 지금. 그래서 기분 나빠요. 네. 근데 뭐 꼭 그렇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경제 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은행의 그거는 이제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기를 25년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기를 이제 25년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 DSR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DSR을 충족시키는 요건 중에 가장 이제 좋게 만드는 조건이 일단 첫 번째, 소득이 높거나 금리가 싸거나 그리고 만기가 길거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DSR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이 적은데 만기가 짧아. 이러면 DSR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 은행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모르는 은행에 가서 하시면 연세 높은 분들은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홈페이지 바꾸고 우리 앱을 바꾼다는 은행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내가 평생 국민은행만 이용을 했는데 다른 은행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가족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아버님 혼자 은행에 보내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좀 자제분들이 좀 미리 좀 확인을 해가지고 딱 한 번에 모시고 가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직접 가서 상담을 했는데 거절되면 되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확인을 해서 되는 은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인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군요. 주택담보대출이랑 다르군요. 그럼요. 담보가 있는 거하고 담보가 없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신용대출은 매달 들어오는 급여나 이런 사업소득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대출은요,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받는 연봉을 약간의 이제 신용으로 담보를 잡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약간 이 단어가 똑같잖아요. 신용카드, 신용대출.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 한 달에 500씩 쓰는데 저는 신용대출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네, 그냥 카드론 받으셔야 돼요. 네, 카드론은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이제 연봉 기준으로 보통 연봉의 1배에서 2배 사이에 저희가 보통 실행을 하게 되고 전문직 대출 같은 경우에 뭐 전문직들 계시잖아요. 뭐 의사, 뭐 변호사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에 따라서 신용대출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은행은 5천만 원 이상이면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은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나오는 은행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돌려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예, 뭐 카카오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쫙 돌려보시는데 그걸 또 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저희 그 또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분명 이제 연봉이 4천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 조회를 했더니 뭐 1억 정도 신용대출을
된다고 이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또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실망하시거든요.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왜 레오님만 안 된다고 하세요? 막 이렇게 좀 실망을 하시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최종 승인 단계까지 가보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굉장히 이금융권 막 대출까지 막 쫙 떠서 뭐 가능할 것처럼 나오지만 최종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거를 믿고 뭐 작은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최종 승인까지 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하고 뭐 계약 같은 거는 그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금리를 대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낮은 금리로 네. 대출을 받아본 도 계실 거고 또 높은 금리 분도 계실 텐데 대출 대환은 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5년 고정 변동금리인데 이제 한 3, 4년 지났다. 지금 변동으로 갈아타면 싸질 것 같은데 뭐 갈아타도 되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제가요, 그 은행에 계신 분들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행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네. 변동금리로 바꾸면 싸질 거야 라고 맞아요.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변동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가 떨어질 걸 아는데 지금 변동을 팔면 떨어질 건데 왜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에 영업 마진이 붙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리는 자 기준금리,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대출에 따르는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의 영업 마진인 가상금리 있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할인 조건을 이제 우대금리 해가지고 빼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가상금리를 비싸게 받으면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현재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싼 거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는 싼 거. 내가 먼 미래에 떨어질 걸 알아. 내가 좀 지나면 한 3.8% 될 거 알지만 현재 4.5야. 그럼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은행 상품들은요. 5년 고정금리라고 하는 주기형 상품인 그 상품이 가장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8% 전후 뭐 조금 할인금리 들어가면 한 3.6에서 3.7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금리 하고 싶은데 변동이 4.3이야. 이러면 당장 0.5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3.0까지 떨어지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변동금리 4.5, 4.3 하는데 지금 3.8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월이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을 또 맞아요.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지금 매수할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가 지금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장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집을 언제 가장 많이 샀냐면 2018년. 2019년. 네, 가장 많이 샀습니다. 네, 이분들이요. 작년에 5년이 끝났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동안 뭐 금리가 올랐네. 뭐 5%네 이런 거는 이분들한테는 그냥 먼 나라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는 2.5 쓰고 있거든. 그쵸. 5년 동안 2.5를 쓰고 있었어요. 2.5인데 뭐 나 너무 싸 막 이러면서 2.5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5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고객님, 이제 금리가 바뀝니다. 이번에 바뀌는 금리는 4.5%입니다. 그러면 네.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갑자기 2배가 된 거잖아요. 그쵸. 내가 60만 원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2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서 너무 놀래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큰일 났어요. 제 금리가요. 지금 4.3으로 바뀐대요. 4.1로 바뀐대요. 저 갈아타고 싶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지금 2.5를 쓰고 있으니 4.3으로 바뀌는 너무 높은 금리 말고 그래도 내가 양심은 좀 있으니까 한 2.9%대 금리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떡하죠? 지금 제일 저렴한 금리가 3.8%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뀌는 금리나 지금 시중 금리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꾸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 초에는 이제 3%대 금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3%대 금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체감을 하는 게 근로자분들이야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큰 변화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연체가 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대출은요,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의 1순위예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나한테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다음 대출도 못 받고 또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 이자도 내야 되고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한 4.1%, 2%로 바뀌어요. 이런 분들까지는 기다려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뀌는 금리가 7%래요. 막 이러는 분 6%래요. 이러면 이거 좀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꾸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대신 너무 좋은 게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올 초에 이제 바뀌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별로 1.2에서 1.5% 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리면 1억을 빌렸는데 필요가 없네 하고 한두 달 있다가 상환을 하게 되면 12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페널티를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은행별로 0.6% 전후예요. 그러면 1억을 빌리면 60만 원 전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높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꾸세요. 바꾸시고 금리 떨어지면 상환수수료 물고 다시 바꾸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획일적으로 지금 바꿔라, 나중에 바꿔라 이건 아니고 또 그분의 금리라든지 여러 조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게 대환을 할 때도 DSR을 보거든요. 내가 지금 퇴직을 해. 내가 지금 만약에 7억 대출이 있는데 퇴직을 하면 아무리 추정소득 쓴다고 해도 그 금액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바꾸셔야죠. 지금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바꾸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는 그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찾아보니까 얼마를 받는 게 좀 적당한 대출 금액이냐, 내 소득에 비해서 3억이냐 4억이냐 7억이냐, 어떤 분들은 한 15억 빌려서라도 강남 살아 막 다양한데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적정 대출 금액인가요? 그 본인 자본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 적정 금액은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얼마냐? 40%잖아요. DSR 40%. 네. 본인 소득의 7배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제도권 밖에 대출이 돼버리니까 많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40%, DSR 40%를 충족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머지 자금이 있어야지 그 대신.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 그 50%밖에 안 되잖아요. 규제 지역 20억짜리 사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나머지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억은 대출을 되지만 10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세요? 라고 항상 여쭤보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이 얼마인지 이거 충분히 계산하셔야 되는데 30% 정도는 내 자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레오님 오늘 얘기를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정말 전문가답다. 이 대출 관해서는 레오님만 믿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보다 보면 대출 상담사분한테 받으면 내가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저분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이자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저분도 좀
뭐 수익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레오님 통해서 은행 대출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그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에 직접 가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 분들한테 돈을 뭐 주다 보면 내 금리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은행 직원한테 급여를 주면 네. 은행 직원한테 대출 받으면 금리가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하시나 상담사를 통해서 하시나 금리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혹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 또 비대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모바일 뱅킹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금리가 조금 저렴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구나 뭐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은행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 뭐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그러시는 경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정보가 좀 오픈이 된 경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이 대출의 세계가 약간 정보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또 많이 모르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싸게 좋은 금리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특판 나오는 경우에 또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아시는 지점장님이 어떤 사업자분 계시면 알려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 특정 그 직군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업자 대출이 풀렸다. 이런 경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세계가 대출이고요. 또 안 알려줍니다. 좋은 건 나만 알아야지. 왜냐하면 또 그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또 뭐 널리 알게 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알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품도 많이 파시고 손품도 파시고 좀 어렵죠. 안 하고 싶죠. 예,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담사를 통해서 일단 뭐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진짜 쉬운 것 같아. 요거 누가 하나만 가르쳐주면 1초도 안 돼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키워드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약간 상담사 분들이나 뭐 은행 직원분들 뭐 이런 경우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뒤에서 할 40%를 계산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나 혼자 다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를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빨리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금리에 뭐 얹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되게 이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2부였네. 디임돌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은행이나 허그 가서 보다 보면 불친절해요. 왜냐면은 공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열한 사기 없으면 벌써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이거나 혹은 뭐 자녀가 있거나 무주였나요? 그게 있잖아요. 뭐한지 엔든지 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만들면 신혼부부 또는 이자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뭐 8,500까지 되면 이렇게 나눌 텐데 엔드도 안 붙이고 그냥 신혼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단 말이고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걸 자꾸 물어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레오님 같은 분이 있으면 그냥 이거는 뭐 이거 아니면 요겁니다. 바로 알려주시는 거죠. 1초 만에 되는 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렇군요. 네, 홈페이지는 뭐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2차 보정금리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보정금리라고만 하지 마시고 원래는 4%인데 2차 보정으로 1.2% 해서 2.8%만 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레온님 그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레오님 같은 분에게 그럼 저도 상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블로그 그럼요. 가서 네, 맞습니다. 남기면 되는 건가요? 네, 블로그에 글 남기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레오 대출 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제 블로그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 블로그만 읽어보셔도 큰 도움 받으실 거고요. 아, 그리고 저 레오 대출 연구소 유튜브도 있습니다. 아, 유튜브도 있군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유튜브는 좀 다른 세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하고 그 레오 대출 연구소 블로그를 방문해 댓글창에 주시면 제가 고정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